그럼 여기서 이제 그 좀 팁을 주셔야지, 역사학자로서.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YSDJ의 어떤 두 어떤 리더의 리더십을 네. 이어받아서 또 창조적 혁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게 창조적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실천이 뭡니까? 아, 오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주 능숙한 조련사한테 처음 이렇게 들어온 약간 그런 이제 코끼리 약간 야 진짜 명불허전이신데요. 왜요? 아 잘하셨어요. 싹 이렇게 이거 지금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이거 진짜. 아니, 준비된 답변을 잘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닌데요. 이거 아니요? 장난 아닌데 진짜. 야,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는 잘 나가는 MC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우리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저게 노동 얘기 또 수정 나왔잖아요. 노동 얘기로 예를 들면 예. 흥미로운 게 6월 항쟁이 딱 끝났었을 때 예. 6월 항쟁 이후에 6.29 선언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 민주화 세력하고 용공 좌경 세력을 나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화 세력하고 노사 분규를 나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노태우의 기획인데 노태우는 6월 항쟁의 거대한 힘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 욕구가 정말 전 국민이 다 원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욕구는 받아들여 줄게. 대신에 이 노동 문제라는 것은 이거는 경제 문제지 이건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야. 쉽게 하면 민주주의 담론에서 절차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만 뽑아서 채택을 하고 그렇죠, 사회민주화라든지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은 그냥 거세해버리는 거세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 틀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기 때 이제 책에다 써놨던 건 이제 이인재 씨 때 얘기를 좀 써놨던 건데 결국 이제 노동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중재하고 대화하는 선례를 만들긴 했는데 노동부 장관이었던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때는 뭐 되게 잘 나갔었던 아주 그 미래가 촉망했었던 한때 상당히 평가가 좋았었어요. 평가 좋았었죠. 그렇죠. 한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나 세계의 원리 속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기도 전에 결국 이제 이 비정규직 양산이나 어떤 그 노동 그렇죠. 자유 정의해고자 같은 게 도입되는 과정이고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어느 정도의 틀거리 만들어졌지만 그 이상의 진보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더더더 신자유주의가 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이제 보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회적 합의를 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나. 네. 이런 게 이제 역사 공부하는 재미가 아닐까요? 그 좀 약간 좀 하자 보면 그 조금 했던 이제 어떤 절차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달성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야기가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나오긴 했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담론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2012년 대선을 거쳐가면서 이게 힘을 잃어버려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제 경험으로는 2012년 대선을 경고하면서 이게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거를 선점을 해버리면서 이게 논의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면서 그 다음에 이게 시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되질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네. 예, 뭔가의 어떤 그 아젠다가 형해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2016년 그러니까 그 탄핵 촛불 시위가 계속되면서 거기에 그 이제 그 국정농단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정경유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도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꼭 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어로 흐트러버리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이 이거 진짜 바꾸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거 나도 해줄게. 뭐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자꾸 이렇게 말만 무성해지는 걸로 형해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서 답답한 게 저번에도 이제 다른 데 가서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거잖아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쪽에 사실 이제 그 안들을 보면 똑같거든요. 100만 호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으로 해결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주택 공급을 통한 문제 해결은 예전에 기자 시절에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뭡니까 그 노태우 때 200만 호 건설 뭐 이런 얘기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나왔던 공약이고 사실 그때는 그거와 더불어서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영삼, 김대중 때는 사실 공급 정책이 유지되고 토지 공개념 개념 유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쌈박한 공약,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과 맥락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닌 네.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제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급급한 공약으로 과거의 공약이 이렇게 재현되는 특징들도 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에서 좀 사라져버리는 네.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양당 지배구조라고 하는 그 형식은 더 공고화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불어서 정치 양극화 현상은 되게 좀 심하게 빚어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정치에서 나오는 게 게임화되면서 대통령 자리를 어느 정파가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로는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그건 좀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검찰 개혁. 근데 진짜 냉정하게 따졌을 때 검찰 개혁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공수처 설치. 그것도 그 당시 그 사실 되게 오래된 아젠다잖아요. 그럼요. 옛날로 따지면 막 노태우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막상 지금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구동하는가로 갔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고잡하시는 통신조회. 네. 뭐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부터 맥락을 잃어버렸던 게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안기부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선거 다 조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은 건 맞는데 그럼 낮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갈 적에 네. 누군가를 악마화는 잘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기재부가 문제였다더라. 뭐지 또 그 모피아?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을 그냥 쉽게 낙인을 찍은 것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혹은 뭐 김영삼식으로 얘기하면 누굴 조져야 돼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좀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되게 붕 떠지면서 이제 점점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선 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든지 뭐 누굴 찍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발 역사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이왕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할 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민주화니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사회민주화 더 범위를 넓히면 이 이야기도 뭔가 좀 쏙 들어간 것 같고 외교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하게 오히려 자극적인 부분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선제 타격.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뭐 문화 공정. 네. 사실 저는 이제 그게 혼자 발끈했는데 이거 그냥 공개적으로 썼다 나만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간신히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해서 표현했는데 그런 걸 쓰셔야지. 선두적으로 나가셔야지.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또 제가 너무 비겁한 컨셉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뭐냐면 이제 그 조선족이 한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예. 진짜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할 적에 야 오늘 하면 안 되는 얘기까지 막 하는구나 할 적에 소수민족과 함께 간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네들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논리는 아니 그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이에 소수민족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고 네. 그 조선족이 입는 어떤 한복을 등장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중국의 논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체 그러니까 전체를 떠나서 그 부분만큼은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우리 입장에서 불리한 게 아닌 게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서열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제 이 냉전이 해체되기 전에는 중국 내 소수민족 서열 2위가 조선족이었었고. 그랬나요? 네, 조선족 중에서 조선족 출신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좋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보면 뭐 연변 이런 데 가면 막 윤동주 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네. 가면 이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항일투쟁 이게 이제 기분이 나빠하는 부분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중국은 소수민족의 역사를 인정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그럼 딴지를 걸면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걸 자기 나라의 역사라고 편입을 시켜버리는 게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얘기하면 중간에 확 끊어버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데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그게 나왔었을 때 4명의 모든 대선 주자가 문화 공정하면서 다 적대적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입장에서 조선족이라는 실체, 즉 중국과의 관계에서 딜을 하거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조선족에 대한 실체를 사실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고 그 지렛대를 활용해서 또한 어떤 카드를 만들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좋은 방향에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날리고 그냥 중국이 못하는 걸 더 부각시키면서 일종의 이제
그 반일적인 태도하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네티즌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나 정책질 차원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그렇죠. 그 디테일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간 영역에서 어떤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정서의 표출과 정치 영역에서 그렇죠. 정치 영역은 정서를 표출하는 주체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 주체. 그렇죠. 네, 네.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당연히 뭐 중국이 100%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렇게는 전혀 저도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고 그 끌고 가고 있는 게 주로 네티즌 혹은 이제 그걸 통해서 과거에 원래 반공 친미적인 주장을 강화시켰던 보수 언론인데 그걸 이제 굉장히 펌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펌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안 가고 있는 현상 같은 거 이런 게 좀 문제인데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YS DJ 그 10년 이후에 지금 좀 하면 그 총평을 하면 가치 지향이 뭔가 좀 없어졌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정치권에서. 근데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보수 진보를 좀 가르고 있는가라고 막상 물어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뭔가 좀 그 경계가 흐려져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치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꾸 중도 지향의 정치가 그러니까 그 나타나면서 거기서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들어가다 보니까 가치 지향이 오히려 쇠퇴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포스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학자분이 썼던 책 제목을 빌리면 그분의 뭐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제목만 빌려오는 건데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정치하고 실천에 들어가는 데서 뭔가 좀 맥이 끊어져 버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뭐 공감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원죄를 굳이 따지면 그건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이라는 사건이 가장 컸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 김대중 대통령 진영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뭐 결국 명분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DJP 연합 같은 경우들도 결국은 이 땅에서 진보 진영이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입장을 했었던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카리스마 나 김영삼이야 나 김대중이야라는 개인 카리스마 정치력이라는 것이 커버가 됐다라면 지금 이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럼 내가 어느 당을 지지했었을 때 이 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해지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이 시대가 다루지 않았었던 인권이라든지 그렇죠. 페미니즘이라든지 예. 또 최근에 새로운 주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주제들 앞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로 가니까 좀 답답한 상황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결국은 YS 리더십과 DJ 리더십을 우리 작가님이 이 시점에서 다시 소환해서 분석을 했던 이유는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책의 제목이 리더의 상상력이지만 부제가 뭐냐면 영웅과 우상의 시대를 넘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영웅과 우상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끝났죠. 그러니까 영웅과 우상의 시대라는 말은 이게 영웅과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박정희 시대, 이승만 시대, 그러니까 지도자란 말을 좀 넘어서 강조하면 영도자의 시대였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YS DJ도 어찌 본다면 영웅이고 우상이었던 존재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영웅과 우상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영웅과 우상으로 우리가 믿었고 기대했고 열망했고 절망했었던 사람들의 시대인데 저는 이제 그 시대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쓴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를 탈탈 털어서 정리해서 역사화 시키면서 이제 거기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얻어보자 약간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웅과 우상의 시대를 넘어서라는 말을 좀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넘어서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는 겁니까? 넘어서 어느 지점을 보냐고요? 네. 너무 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해야지 그래도.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답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영웅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멋있게 이제 표현한다면 카리스마. 근데 지금이 카리스마 시대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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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리더가 지금 요구되는 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두 가지 아까 했던 이야기랑 이제 뭐 연결돼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편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리더십을 창출하지 않느냐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에도 써있지만 기존의 김영삼, 김대중까지 왔었던 시대들은 분야별로 개혁을 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는 이렇게, 예. 경제는 이렇게. 근데 지금 그런 식의 과정으로 풀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와 교육의 문제가 과연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인가? 만약에 학벌주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어느 기업을 가느냐랑 이미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그런 믿음이 강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화돼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식의 리더십이라든지 그것도 일종의 이제 융합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주택 더 늘려주고 1년에 기본소득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에 나가야 될 리더라는 것은 조금 방향이 과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합 같은 모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된 기능은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근데 조정이란 단계를 좀 떠나서서 네. 새로 제가 이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새롭게 그런 크로스화된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은 제시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비전 왜냐하면 이 비전은 대통령 말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다른 부서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서나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분야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이게 분야별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엉켜져 있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켜 있는 것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리더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의 정책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이때와 좀 다른 형태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그냥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철원을 갔다 왔는데 네. 철원이 지금 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동네, 휴전선, 백마고지 이런 동네인데 자료를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아, 거기가요? 네, 철원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궁예 시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철원 얘기를 하면 다들 궁예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관심법. 아니면 이제 철원 일제강점기 10만이 넘었어요. 10만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철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만 있으니까 감이 없는데 철원이 원산으로 이어지는 루트고 철원과 원산 사이에는 통천이 있어요. 그 옛날 정주영 회장의 고향. 그래서 강원도권 사람들은 사실은 원산과 철원 이어지는 요 벨트가 그 사람들의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제가 얼핏 들은 건데 옛날에 철원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었다는 맞나요? 어디선가 귀동량으로 들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궁예가 왜 철원으로 수도를 가려고 했냐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길 왜 가지만 과거의 시대에는 철원이 굉장히 넉넉했던 땅이었던 거고 원산은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사실 원산은 일제강점기 때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업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철원 하면 그냥 천동네고 원산은 북경역 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교통로 같은 거 남북관계 이야기하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런 루트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쪽 경의선이나 동해선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서울역에서 철원에서 원산으로 들어간 루트가 새로운 경제 발전의 아젠다로 제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남북 경제 협력의 과정으로 한반도 전체로 놓고 철원이 진짜 센터죠. 센터니까요. 아니면 요즘에 메가시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가시티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 없던 내륙지대에 지금 만들어진 도시를 잇는 건데 그러면 아예 다이렉트로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에서 바로 철원을 거쳐서 원산으로 가는 루트, 러시아로 가는 루트를 만드냐 하면 이거는 남북관계 해소 정책과 경제 정책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착상을 예로 드는 건데 이런 식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안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대선,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정당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 이런 거 말고는 없지 않냐. 근데 그걸 안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냐. 제가 이제 이 도식적인 제도 교육에 되게 익숙한 놈이라 도식적으로 정리를 하면 시대 정신이 뚜렷할 때는 사실은 상상력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천력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 정신이 뭔가조차가 모호한 시대일수록 상상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천재세요.
저는 그런 표현 능력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원래 전공이 이과신가요? 이과요? 제가 수학만 잘해줘도 인생이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상상력이란 말을 썼냐라면 기존의 공식대로는 안 되고 그렇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맥락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래를 설계하는 건 과거의 것을 따라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비전적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 그 사회 우리 시대 앞에 놓여 있는 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까지 인간의 삶을 바꿀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음만 무성하고.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 그 일반화될 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무도 지금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럴 때라고 한다면 그거를 각자 도생에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각자 도생에 맡기면 삶의 불안정성만 더 이제 심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리더가 필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별로 상상력은 상상력이 안 보여서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참. 상상력은 좀 준비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냐 다 떠나서 좀 상상력의 축적의 기간. 만약 이번 대선에서 별 볼 일이 없다면 적어도 앞으로 향후 5년의 과제라는 것은 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대통령제든 아니면 이것이 정말 개헌이 돼서 내각제로 가든 간에 뭐가 되든 인류 역사라는 게 어쨌든 리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가 전체를 이끄는 그게 총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네. 그 부분에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상상력적인 규협과 상상력적인 제 결론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처럼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불현듯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김시대의 막내이냐, 맞아요. 삼김시대 이후의 첫째이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구시대 정치의 유산, 지역주의라든지 이 타파에 거의 그러니까 평생을 바쳤던 부분이 있고 거기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거를 꼭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네. 근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지금 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번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저는 그게 되게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그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팬데믹까지 겹쳐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삶을 틀지우는 거대 담론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 구성이 돼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시대 정신하고 맞닿은 거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고. 그 약간 투덜거리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리더의 상상이 됐잖아요. 물론 이 책을 기획했던 건 몇 년이 됐는데, 제가 네. 딴짓하다가 이제 안 내다가 냈는데. 원래 책이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저희 이제 앞에도 앉아 계시지만 이 책을 저와 함께 만든 우리 이제 에디터님께서 이번에 안 내면 타이밍상 못 낸다고 저는 막 괴롭혔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 초가 되면 저는 김영삼, 김대중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자 이제 사실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를 갖고 분명히 비슷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머릿속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혀 안 나왔고, 아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인 게, 정작 함께 나아가는 이 고도화된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고민은 없고, 빅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러면서 오히려 상업적 판매만 활성화가 되면서 국민 불안만 증폭되는? 네. 너무 좀 저도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근데 이게 좀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꼭 정치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면 정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쪼개기로 들어가느냐. 유권자를 쪼개가지고 맞춤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놓고 보면 국민들의 어떤 지금 그 국민들이 쭉 그러니까 삶도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과거에는 반독재 민주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다 함께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함께라고 하는 게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정말 절감하는 게 불과 5년 전에 촛불을 들었던 촛불 시민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각자 사적으로도 싸우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중점을 두는 가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촛불이다 아니다, 진보다 아니다라고는 그 경계, 그 구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말씀하세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니까 정치는 거기에 부응, 그러니까 부응이라는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인데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점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원래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 굉장히 진보적 아젠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5.18 문제나 제주 4.3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그거를 자꾸 딴지 걸었던 오히려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이 예. 더 적극적으로 나는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 이 두 분이 갈등이 심할 때도 이준석이 4.3 갔다 오고 윤석열이 많은 비판을 받아도 5.18 앞에 갔다 오고 이게 역사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5.18 갔던 거 말실수해서 갔던 거. 그 다음에 호남 20%.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좀 있긴 하죠. 그런 건 이제 있긴 하죠. 이게 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딴지를 걸잖아요. 그래서 제주 예. 4.3 하면 4.3 내 좌익들은 뺐으면 좋겠다라든지 5.18은 뭐 폭동 아니야라든지 했는데 이념이 별로 등장을 안 하죠. 네. 이 개념이 섞여버리니까 네. 요렇게 몇 년만 가면 과거의 특히 이제 컴퓨터 386 말고 세대적 386의 아젠다로는 현실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이제 과거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선거를 보면은 막 선거 쟁점이 낙태 허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야, 저 나라 되게 한가하다.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저런 게 지금 선거에 큰 쟁점이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는 뭐 반독재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 허용? 중요하긴 한데 저게 저렇게 지금 저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 솔직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근데 이거 낙태 허용만 얘기하면 또 약간 왜곡될 소지가 있겠네. 그러니까 좀 오늘 막 걸러서 좀 들어주세요. 위태위태한데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린 건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보험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 되게 이거는 미세 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거대 담론이 아니라 미시 담론이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되면서 저런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저게 이렇게 진영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구시대 유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거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는데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갈라짐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선이 정확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100% 국민 통합을 이루기 전까지는 갈라짐이 있다면 결국은 그 갈라짐이 나타난 인적인 현상이 진영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근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여기서 거대 담론이 안 나오고 있는 현상. 이건 좀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가 저는 이번 대선을 쭉 지켜보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게 아마 비슷한 답답함 예.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솔직히 드네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슬슬 이제 그 결론을 내야 되는 단계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현재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현재로 와야 되는 거고 이제 3월 9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3월 9일도 있고 2월 달도 하나 있고. 그렇죠. 3월 9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요 얘기를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사학자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뭘 뽑아라 이런 얘기는 뭐 전 잘 모르겠고 다만 분명한 것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문제 제기 자체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근데 3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한 말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 선거에서 한 달은 상당히 긴 시간이긴 한데 네네네. 그래도 근데 그동안 겪었던 거 보면은 또 그렇게 또 길다고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또 갑자기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국민적인 위기의식은 함께 좀 느껴보고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느 진영의 편에서 공격하고 이랬던 방식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것 같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세대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땐 말이야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남은 길은 결국은 구체적인 분야별 아젠다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전선의 수립인 것 같거든요. 그걸 정치인들이 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왔었던 김시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정당의 연구원들 투표 기능하는 연구원들의 기능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정치학자가 아니잖아요. 역사학자들의 특징들 굉장히 변명스러운 말인데 역사학자는 궁수다. 멀리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번 투표는 뭐 하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새롭게 좀 머리를 맞대봅시다. 약간 그런 용도로 책을 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초라해 보인다. 좀 멋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을 잘 줬다고 보는 게 해답이 상상력에 있다고 보는 게 네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실 정치로 보면 국민들을 따라간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가고 제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취향과 정서에 맞춰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 네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저 멀리에서 딱 그림을 그려준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 되니까 네네.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상상력이 지금 현실 정치 영역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력 부재의 정치 이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근데 상상력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해답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술적 상상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자양분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솔하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먼저 반출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서 맞춰가야만 거기서 상상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가 있는지가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역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를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카리스마라는 얘기가 잠깐 나지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약간 해석을 하면 혁명적 리더십이잖아요, 사실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느 순간에 역사에서 보면은 호련히 등장하는 민중의 리더가 등장을 하잖아요. 무명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열화와 같은 열망을 어떤 그 담지자가 되면서 민중의 리더로 그러니까 서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열망의 부흥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생각 들면서 말씀드리면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굳이 이제 구한말로 얘기를 살짝 옮겨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나아가긴 나아가야 되는데 흥선대원군도 그렇고 고종도 그렇고 명성황후도 그렇고 이 나갈 역량도 진정성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삶은 너무 각박해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전봉준이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이 그렇죠.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되게 좋게 평가하면 아래로부터 힘이긴 한데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했었을 때 그 아래로부터 힘인 동학농민운동이 정말로 그러면 당시에 정부 지도자와는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었냐?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한 어떤 비전 이런 거 별로 그런 게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외세척결, 뭐 그다음에 궁중 저거에 대한 네, 어떤 그러니까 적개심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감정적 막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이야기가 자칫하면 굉장히 뜬구름처럼 안 가야 되는 길.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자칫하면은 감정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분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화나 있고 불만 있는 것만으로 역사가 바뀌는 경우는 과거 선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을 변화의 동력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게 리더십의 그렇죠. 역할이죠. 예.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당리당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면 저걸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구체적 플랜에 대한 표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으로 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를 반추하면서 우리의 분노가 밀란으로 가는 분노가 아니라 그렇죠. 저도 지금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구체적인 요구로 가는 식으로 담론이 뭐 좀 모아져야 되는 상황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각각의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그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제각각의 불만에서 공통분모를 뽑아서 교집합을 만들어갖고 공통된 비전으로 제시해 들어가는 능력. 뭐 저도 말은 멋있게 합니다만 쉬운 건 아니죠. 네. 쉬운 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근데 그렇고 해라고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 뽑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가장 그 교육 공약이 가장 역대 허술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번에 교육 공약이 아니 뭐 후보가 그랬던데 왜 예술고 과학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죠. 문과 이과 나누듯이만 얘기하셔서 저도 괜히 당황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교육정책적으로 분석해보면 김영삼 정권기 때 5.3일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이 노무현 정부 때까지 끝났다고 보통 교육학자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상징적인 게 하나는 입학사정관제도였고 하나는 이제 학원 수업 10시까지. 12시에서 이렇게 낮춘 거죠.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많은 그 교육 전문가들은 의외로 이명박 정권기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또 많이 줘요. 그래요? 왜냐면 정책적 이야기, 그러니까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이거 바꾸려고 막 휘저 놓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또 10년이 지났는데 네. 그 10년 사이에 이게 작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라든지 이번에 뭐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라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교육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전역의 여러 가지 공정이란 가치라든지 뭐 경제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한 리더로 평가받기 힘든 거죠. 네, 그리고 그 정도의 고도화된 요구들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가 운영하고 싶으면 각각의 정당의 연구 기관이 됐든 그 정당 지도자가 됐든 간에 그 정도의 어떤 이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지적인 비전, 베이스 같은 게 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모순들은 이제 하나하나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걸 하나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그렇죠. 근데 AI는 등장을 시켰더군요. AI 시대에 부응은 못하는데 AI는 등장을 시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상력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상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데 별로 상상력이 보이지 않는 상상력의 빈곤. 이게 지금 한국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의견도 좀 주신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우리 작가님? 저는 저기 계속 질문하시는 거 답변하느라고 네. 거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글쎄요. 아까 DJ는 엄청 똑똑한 교장 선생님 느낌이에요. 네, YS DJ 두 분 기념관 다 가봤어요. 언론인인데 이렇게 뭐 질문 자체는 여긴 별로 없고 제일 뒷장이 뭐 질문이 좀. 야, 여기 뒷장이 있다네요. 뭐, 미리 받은 질문이 있었죠? 오케이. 질문 1. 정치와 선거 얘기 도중 격하게 화를 내는 상대.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정치와 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방법 무엇이 있어? 야, 이거 되게 절절한 질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진짜 주세요. 이러다가 숟가락 던지는 경우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미디어가 제가 볼 때는 진짜 구시대적 사고에서, 그러니까 뭐 태어나오는 게 요번에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명절 여론시장을 다 이게 옛날 얘기거든. 요즘은요, 가족끼리 오히려 정치 얘기를 안 한대. 안 하죠. 싸움 날까봐. 저희도 안 해요. 네. 일부러 안 한다고 하던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용감하게 했다가 숟가락 던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아니, 그냥 아예 얘기를 하지 마요? 뭐.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은. 그렇죠. 얘기해야죠. 네.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일단은 네. 이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욕하는 것보다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전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거나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 담론을 구축하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 되게 웃긴 게 뭐냐, 누구나 욕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아마 이제 라디오 하시면서 여러 상황들을 접하면서 느끼시겠지만 결정적일 때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대충 덮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앞으로 창의적으로 뭐 미래를 이렇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지 실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 감정을 좀 내려놓고 저는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네. 합의 담론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최근에 없죠. 그 기본소득 이런 얘기 살짝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연 100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그 공약으로 또 이거 변해가지고 이거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담론이 이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차기 좀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은 YS 같은 과감한 결단력일까요? DJ처럼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능력일까요? 네.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이제는 이 두 사람의 롤 모델은 책을 통해 잘 정리가 되니까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던 비전의 구체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상상력. 네. 그죠?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상상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고유 개성을 정치판에 그대로 투영시켰고 강요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이게 더 옳으냐 저게 더 옳으냐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인격이 투여가 되면 될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상이 얼마나 줄 베른의 어떤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을 보면 그게 나올 때는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처음 쓴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공상 과학 소설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공상 과학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세상에 어떻게 그러네, 될지 누가 그러네. 알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그러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책에 다 있잖아요. 제목만 봤는데 소설에서 구현된 현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분석한 책도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상상력,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열망은 결국은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열망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된 리더의 모습. 진짜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된 리더의 모습.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좀 재밌는 게, 김종배 MC님 정말 능수능란하셔요. 근데 밑에 저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역시 프로 진행자이시며. 뭐가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제가 온유한 사람인데. 네. 아무튼 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맞아요. 얘기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썼던 목적은 이 사람들처럼 하란 말이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서 새로운 거 해봐라 라는 얘기를 사실 썼던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건 있겠죠. 아마 이분의 질문 속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고 누군가 표만 표현할 때 진짜 바꾸고 싶어하는 열망, 진짜 대안을 찾는 열망. 이것만큼은 변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큰 역사가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작업 방식은 큰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언론판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날 벌어지는 일에 대가리 뒤밀고 그냥 갔다 이거거든요. 뭐 머리 뒤밀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근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그날 불거지는 어떤 그날 사건에 대해서 그냥 그 원래 그러나 막 싸우다 보면 우물 안에 이제 갇혀버리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책 속에서 기술되는 과거의 사건, 일들 중에서는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어느 순간 잊고 있더라. 그러니까 잊고 있다가 이 책을 보면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바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본다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거에 대한 반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과거에 대해서부터 돌아가서 다시 읽고 오다 보면 흐름이 잡히다 보면 이 흐름이 어디로 갈 건가라는 그렇죠. 전망으로 연결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상력을 기르는 방법은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정으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역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막연하고 조선시대를 돌아보란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 현대사 특히 이 시대가 어떻게 거쳐왔는지 좀 알면 어쨌든 구조화된 맥락이 있잖아요. 네. 어떤 정치가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저돌적인 정치가도 결국 흐름과 구조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근데 그걸 너무 이제 자신을 좀 과신하시다 보니까 막판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찌됐건 지금 요 앞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 그래도 전체를 보면 흐름과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맥락을 좀 파악하고 미래를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AI도 이제 뭐 바둑이나 이런 데 한정된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있지 전 분야에서 만기치려고는 안 하잖아요. AI도. 그렇죠. 지금 한 1인의 어떤 리더가 모든 걸 관장하는 시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진행자의 어떤 그 독단과 일방성에 의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말할 기회를 안 준다. 아니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지금 마지막 소원수리 시간을 약 3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이 능수능란과 현란함 속에서 정신을 못 차렸다. 뭐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드리고요. 아, 근데 마지막 말씀이 제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동감이 되는 게 지금은 1인의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다원화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좀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머리는 빌려 쓰면 돼. 이게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어찌됐건 개인의 어떤 그 카리스마, 그러니까 지적 카리스마가 좀. 그렇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떤 모든 게 리더십이 귀속이 됐다. 네네네. 공통점이 그렇네요. 그래서 좀 둘 다 결국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근데 한 분은 이제 자기의 지적인 걸로 문제를 풀려고 했고, 한 분은 부족한 건 막 사람들을 초빙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97년 대선 때 보면 이 김대중 대통령 쪽의 선거 전단지를 보니까 신문 뒷면 전면에
그 사람들 얼굴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뭐냐면 김영삼 정권기 때 등용됐었던 장관 어허. 사진이 막 수십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책적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부터 나가야 될 리더십의 전형이라는 건 결국은 본인이 주대 방향을 설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전문가들의 그 전문성을 이해하고 네. 존중하고 그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금은 네트워크화된 리더십이 그렇죠. 필요하지 않나. 그게 그렇죠. 좀 고위 말씀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허브 역할을 좀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허브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지식의 태도나 모형새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 문제 저렇게 풀어야 되라고 네. 한다면 이런 방향 속에서 이런 인재를 등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번 3월 9일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럼 아마 좀 재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북토크는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워낙 그 말씀을 유창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고요. 잘 들었고 잘 배웠습니다. 저도 근데 정말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휴 아니요, 좋겠다. 저는 언제 책 한 번 써보나. 아 정말 대단해요. 이런 분량의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A4 용지 한 장 쓰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아니 저 그 책 잘 읽었다니까요. 제 거 아니라니까. 아 참. 자,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서울의 탄생 얼마나 여러분 다시 감동적이었는데. 한번 리더의 상승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북토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심용환 작가하고는 말을 처음으로 섞어보는데 네네. 나중에 또 저희 방송에 한번 모시고 네. 거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북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